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천의 역사 문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운명을 읽는 코드 12띠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세시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마 저한테 강의록을 아마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쓰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걸 여기 놔두고 되니까 선생님께서 이걸 나중에 프린트해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강의 목표 뭐 이런 내용은 하여튼 명절, 세시풍속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세시풍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지구와 달과 별을 이해해야만 그러니까 세시풍속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옛날 선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천문을 읽었고요. 땅을 내다보면 지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천문을 읽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달의 변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의 변화 양상. 그다음에 지문을 읽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땅의 기운을 읽는다는 것인데 요즘은 달력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저 달력이 있는데요. 저 달력 안에 하늘의 천문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지문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의 기운과 흐름들을 다 지형 지문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선 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마스크 벗어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우선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위의 행성들이 수성, 금성, 지구, 하성, 목성, 토성, 소랑성, 명왕성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간의 시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달, 그다음에 지구가 1년을 통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매일 합니다. 근데 지구가 한 번 도는 게 바로 하루입니다. 하루 1일.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1일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1년이 1일의 정배수가 돼야 되는데 정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65일 또는 366일, 367일 이렇게 정배수로 떨어져야 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얼마냐 하면 365.2422 합니다. 뒤로. 그러니까 365일이 아니고 0.2422일이 남는 거예요. 1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4년마다 한 번씩 2월 29일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0.2421 곱하기 그러니까 0.25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251 곱하기 4하면 1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29일 만들어서 윤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그러니까 이게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충분히 이해했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데는 하루인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1의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더 0.2422로 되는 소수점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1년을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이 날짜가 남기 0.242일이 남아서 4일마다 한 번씩 윤일을 만들어서 2월 29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태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달이 한 바퀴 도는데 이걸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이것도 정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29.5303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0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력이 한 달은.
그럼 이걸 곱하기 12달을 해버리면 우리가 양력 1년은 365일, 366일, 그게 아까 윤일이 들었을 때 366일이고 그다음에 그건 365일인데 음력으로 1년은 그 음력으로 한 달이 29.53일이니까 곱하기 12를 하면 354일이 나와요. 그럼 365일과 354일은 10하루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달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양력과 음력을 그러니까 서로 조화롭게 순행하기 위해서 뒤에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윤달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제 17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두는 게 보통 3년 내지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력의 1년은 365일 또는 366일이고 음력의 1년은 354일 11일 차이 나기 때문에 이 3년을 모으면 한 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윤달을 두어서 양력과 음력이 수평을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순행대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시간에 있어서 태양뿐만 아니라 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너무 제가 쉬운 이야기만 하다 오늘 좀 약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처럼 별이 있죠. 그러니까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데 이 12항궁 항도 전체의 이 저기는 별이 12개가 별도로 보였다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외국 서양 같은 경우 점성술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기가 태어난 연 띠를 중요시 여기지만은 점성술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달이 중요합니다. 내 별자리가 뭐냐고 하는 거 평생 수호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그 가까이 보이고 위도 보이는 것들이 별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을 만들어서 12궁을 12달의 별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서양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민속에서도 별이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천체가 바로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구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시풍속에 뭐 1월 1일은 왜 설이고 3월 삼진날 5월 단오 7월 7서 이 흐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를 이 역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해봐야 어렵고 그 달력은 우리 그 천문 연구원에서 매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기 보면 막 그 지금 저기에 보면 음력, 양력, 일진, 월진 막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세시풍속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의 흐름들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불편하지만 뭐 어려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해 이야기를 했는데 태양은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365일 하는 것은 태양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력 포함해서 그 서양에 쓰고 태양력인데 문제는 태양력은 그러니까 해 자체가 열과 빛을 내기 때문에 계절을 변화시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절기를 24절기 같은 경우도 음력이 아니라 양력인 이유가 바로 농사와 관계 있고 24절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해가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식물을 키우고 가꾸고 수확하는 그 과정들이 달보다는 해가 굉장히 중요. 농사에 있어서는. 그럼 달은 안 뜨겁잖아요. 우리가 뭐 달빛에 나가서 달빛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는데 달빛은 그 열도 없고 빛을 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태양의 반사광을 통해서 빛을 내는데 요새 이거 달이 스스로 열과 빛을 못 낸다 차다. 요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세상이 하도 험해서 죽으려고 거미줄에 목매 볼까. 그다음에 그 뭐죠? 연잎에 모여진 물방울에
빠져주고 볼까? 이런 이야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줄에 목매어 죽을 일도 없고 그 연꽃 위에 모인 물방울에 빠져 죽을 일도 없지만 얼마나 세상이 슬픈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열과 빛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라든지 식물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농사 짓는 데는 해가 영향을 주는데 다른 아무것도 못 줍니다. 대신에 그 다른 조수간만의 차이를 일으켜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는 태양이 중요하고 고기 잡는 데는 달이 중요한.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도시 지역 농경 사회, 농업 사회에서는 달력을 보면 지금 저는 이제 그 절집의 달력이어서 굉장히 음력 양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따 뒤에 보겠습니다만, 바닷가에 가면 더 중요한 게 양력보다 더 음력입니다. 특히 서해안에 가면 조수 간만의 차이 나서 물때가 다르기 때문에 배가 드나드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달력을 보면 음력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물때가 항상 적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달력을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달력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되시죠? 해는 태양을 열을 내니까 사계절을 변화시키고 식물에 영향이 있어 농업에 영향을 시키고, 다른 열과 빛은 없지만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바닷물을 들락날락하게 하니까 어업과 관련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밑에 보름달은 동양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는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나쁜 뜻으로 보면 마녀가 빗자루 타고 갈 때 보면 보름달을 배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보름달을 놓고도 달리 이야기해요. 별 같은 경우는 별이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칠성신, 칠성구, 칠성각 이게 전부 칠성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럼 직성 걸렸다. 이런 이야기, 무슨 직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운수를 맡아주는, 아까 별자리가 12궁이 있어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민속에서는 남자아이가 9살부터 시작해서 그 순서대로 재웅, 토직, 수식, 군직이 돌아가면서 그 직성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 케어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민속에서 무당들이 점칠 때 보면 무슨 직성이 올려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는 9살부터 처음 들기 시작하고 여자는 10살부터 시작되어서 그게 순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 남극 수성노인, 우리 여기서는 지금 수성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제주도 가면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수성별이 보이는데, 도교에 보면 그 수성노인이 머리가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그 사람의 수명을 간장하는 저거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게, 그러니까 아주 대머리에다가 재밌게 생겼는데 수성노인인데, 여기도 도교에서는 수성노인, 남극성은 인간의 수명 장수를 간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좀생이별, 2월 초승에 보면 달 옆에 집단을 이루고 가는 조그만한 별들이 한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하루 때 보면, 2월 초순에 보면 이 별하고 달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풍년이 되는지 흉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써요. 그러니까 2월 초하루입니다. 견우직녀 이야기는 얼마 전에 지나갔던 7월 칠석. 여러분 오늘 또 보니까 까치 소리가 많이, 까치 보셨나요? 까치 뒤에 다 안 빠졌던가요? 진짜로 7월 칠석날 그 견우직녀 만나려고 오잡게 만들려고 하늘 갔다가 이 서로 머리 물고 주면 머리 다 떨어졌어요? 진짜 보셔요? 진짜라니까?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자연 현상들이 그런 설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막 덤성도서 빠져 있어요. 7월 칠석 지나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맞아 떨어지는, 자연 현상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견우직녀 만나는 거. 그다음에 옛날에는요, 그 내비게이션 나침반이 없을 때는 밤에 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항해를 해요. 그러니까 밤에 별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기서도 울진에서 울릉도 갈 때도 별 보고 갑니다. 뭐가 나침반이, 지금은 내비게이션 딱 있어서 딱 맞춰놓고 그냥 그 선장 캡틴이 놀더라마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별을 보고 끊임없이 가는 별이 오히려 옛날에 항해에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해와 달과 별이 우리 일상생활 문화에 참 다양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영향력에 따라서 세시 명절도 관련이 되고 음식도 관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아니고 365.24 매추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년이 윤일이 하나 생겨서 4년마다 윤달이 그러니까 2월 29일이 생긴다는 거. 그다음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달이 한 바퀴 도는데 지구의 반대편에 달이 오면 보름달이 되고, 지구 사이에 태양 사이에 오면 초승달이 되는 건데,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인데 음력으로 한 달은 29.5일로 되어서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54일에서 11일 차이가 나서 윤달을 두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태양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구가 달이 돌아가는 모습을 갖고 태음력이라고 하고, 역법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설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법도 아까 이야기한 순태음력이 있고 순태양력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 태음을 같이 섞은 태음, 태양력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태음력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햇빛 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달이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방 주기에 따라서 만든 역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년은 한 상망으로는 25.539일이고 음력의 1년은 354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고 태음력은 달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초하루부터 보름, 상망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러니까 11일 차이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양력하고 음력이 별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2월이 8월 우리가 양력으로 이야기하는 8월 달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5, 6월 우리 한참 더울 때가 계속 그 태음력만 돌아가니까, 그러면 11일 차이에서 막 계속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절의 변화를 못 맞춰줍니다. 그럼 이 불편한 걸 어떻게 쓰냐고 하는데, 지금 중동 지방이 아직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교력, 그다음 이슬람력, 마호메트력.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할 때 각 나라마다 태극기, 국기 들고 왔죠. 근데 중동 지역의 국기에는 달을 중심으로 한 국기 많이 있는 거 못 보셨나요? 터키에도 보면 초승달하고 별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 뭐 우즈베키스탄 이쪽에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쪽에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기에 그 달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태양이 중요시한 게 아니라 그 태음, 그러니까 그 음력이 중요시, 달이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달의 국기를 새기는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일장기 만들어 보였고, 우리는 뭐 태극 문양이라고 같은 또 태양과 같은 저거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유럽 보면 독일하고 프랑스 보면 국기 색깔이 똑같습니다. 가로냐 세로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기 색깔, 국기의 상징물도 바로 이러한 그 지역이 어떤 시간과 관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처럼 이슬람 문화, 해교, 마호메트력에는 그러니까 그 양력이 중요시 아니고 음력이 중요시 돼 있고 음력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호메트력의 정월 초하는 날은 1년 내내 계속 우리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계속 돌아가는, 그러니까 겨울이 오는 게 아니고 봄에 올 때 여름에 올 때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의 변화만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죠. 아까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태음력이 이런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 그러니까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면서 태양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그 변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기는 쉽게 말해서 사계절의 변화 주기가 아주 일정하게 맞아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년 그러니까 365.2419 뭐 이렇게 하는 이것을 쓰는 게 바로 아까 태양력이고요. 이거는 이른바 고대 에집트력, 고대 로마력, 율리우스 그리고 고대역.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쓰고 있는 태양력. 그러니까 저 달력의 음력을 없애버리면 나타나는 태양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태양력만 쓰는 것도 아니고 태음력만 쓰는 것도 이 두 가지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과 그러니까 뭐죠 양력과 음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큰 차이를 안 나고 하는데 아까 순태음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력과 음력의 큰 차이를 계속 11일씩 쌓이면 뭐 3년 되면 한 달씩 쌓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니까 한여름에도 초하루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태음 태양력을 쓴다. 그러니까 세시풍속과 우리 일상생활 문화에서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태양과 달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윤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1일 차이 나는 것을 3년을 모으면 30일 되니까 윤달을 두어서 음력과 양력이 서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가깝게 만드는 것이 태음 태양력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역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런 역법을 쓰는 건 중국 고대 중국에서 들어온 역법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음 태양력을 쓰면 달의 변화와 태양에 의한 계절의 변화가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뭐 추석이 있는데 오늘 절기가 뭐 늦어서 추석이 늦게 온다. 절기가 빨라서 추석이 빨리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윤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그 11일 모둠이 3년차 되면 33일이 되니까 그때는 많이 늦어지겠죠. 뭐 그런 차이라고 이해가 하시면 될 건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밤에 너무 어려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런데 우리가 태양력이 들어오기 이전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서양의 태양력이 들어와서 고종 칙령에 의해서 태양력을 받아들이니까 양력을 쓴 그 이전에도 그 음력을 중심으로 할 때도 뭐가 있었냐면 24절기가 있었어요. 아까 그 우수 뭐죠? 그 입춘부터 시작해서 다시 소환대한까지 24개의 15일 또는 16일마다 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4절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24절기가 있는데 24절기를 아까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걸 24절기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음력으로 했을 경우는 그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음력을 쓰면서도 24절기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계절의 변화에 맞게 절기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근데 그게 그 계절은 태양의 운동에 따라 아까 변하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그 달의 움직임만 갖고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달력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태양의 운동, 그러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24절기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아까 태음 태양력이라고 했는데 더 그 이전에도 음력이 중심이 됐지만은 그 이전에도 24절기라는 양력의 절기가 있어서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어렵나요? 어렵고 쉽고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뭐냐면 음력을 썼던 농경 사회에서도 양력과 그 관계없이 쓰는 게 아니라 24절기를 만들어서 태양의 운동을 바탕으로서 24절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태양의 24절기가 태양의 변화와 움직임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중국 고대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24절기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절기를 알므로써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들었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서 이제 뭐 어른이 철들었다는 어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절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알아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그 계절을 안다는 게 철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철은 바로 절기를 갖고 이야기. 24절기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24절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태양의 운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달력을 보면
뭐 양력도 흘러가고 있고 24절기도 있고 음력도 있고 뭐 일진도 있고 뭐 복잡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철이 났다. 철을 안다는 것은 24절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 절기의 변화는 바로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현대인들은 철이 없죠? 뭐 1년 내내 철 없는 음식을 먹고 이런 1년 내내 아파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도 모르는 철도 모르면서 살아가니 현대인들은 철이 없는 철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뭐 철박물관 왔더니 현대인은 철든 사람들이 많다. 뭐 여러분도 철 들어 있지 않습니까? 뭐 임플란트 응? 그다음에 뭐 막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이 골절이 일어났을 때 뭐 이런 부분들 때 그래서 내가 그 강의를 하면서 현대인들은 철이 안 들었다고 막 그랬더니만 그 음성에 있는 철박물관의 장gin관 관장이 관장님 현대인들은 철 정말 더 많이 옛날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은 또 철 없는 사람이라는 또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철 없는 사람 뭐냐면 철분 FE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철분이 부족하면 뭡니까? 뭐 빈혈이 생기고 뭐 이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통 사회의 철을 들었다는 건 시즌을 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철박물관의 철은 이 셀을 이야기야 FE를 생각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철든 사람은 어른으로 산. 그러니까 옛날에 포마시를 간다든지 두레페에 가입할 때 철이 들어야만 한 사람 품값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0.5 그러니까 이틀을 일해줘야만 한 사람 품값을 만드는데 철 들었다 24절기의 계절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그다음에 그 사람 철 들었다 철을 안다 어른이 됐다는 뜻으로 그 노임도 1대1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기가 바로 아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입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수부터 시작해서 소환대한운 지금 절기가 여기죠. 8월 23일이 처서였고 아마 9월 7일 9월 올해는 며칠인가 안 봤는데 9월 7, 8일 백로 처소와 백로 사이에 지금 그 절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국 하북 지방의 기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이때 뭐가 나오냐면 여기 뭡니까 논벼가 익어간다라고 돼 있죠. 지금 여러분들 들판에 나가면 논벼가 피었다가 익어서 이제 고개 약간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그러니까 이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 정명 이 절기가 아까 양력이라고 했죠. 15일마다 이 절기에 따라서 이 변화, 기후의 변화와 할 일의 변화들을 안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그 삼복, 더위 삼복, 초복, 중복, 말복을 할 때도 특히 말복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입추 후 첫 경일이 말복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잘 입추가 뭐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원리인데 이 절기 24절기는 그러니까 달이 아니라 태양이다.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이 돼서 15일, 16일마다 그러니까 한경이 15도마다 바뀌는 하루 15일, 16일마다 절기가 하나씩 넘어가는데 그때마다 계절이 변화가 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기상이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사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안다. 알게 하는 것이 24절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윤달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음력, 양력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력, 양력 이야기하면서 24절기는 그러니까 음력 사회에서도 태양력에 해당되는 24절기를 이야기했고 이제 윤달은 뭐냐면 음력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년은 354일 근데 1년은 365일이니까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11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쌓이면 음력이 쌓이면 계절의 변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윤달을 두는데 19년에 7번 정도를 만들어준다. 그 만드는 것은 뭐 우리가 나도 잘 모르겠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그 옛날부터 내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윤달이 언제 생기냐면, 그러니까 1977년부터 2052년까지 윤달이 가장 많이 든 윤달은 윤 5월 달이랍니다. 22번 되고, 그다음에 윤 4월, 윤 6월이 가장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윤달이 드는 절기가 윤달이 1년 뭐 정월, 정윤월이 윤정월이 없습니다. 윤 2월, 윤 3월 뭐 이런 예언이 있지만, 근데 그것도 드물 예고요. 가장 케이스가 많이 윤 5월이 윤달이 가장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윤 4월, 윤 6월이 윤달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합니다. 대신에 동지, 섣달, 정월에는 윤달이 한 번도 안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가서 너 돈 언제 갚을래? 아마 뭐죠? 윤동달 빚 갚겠다라는 것은 안 갚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뭐 이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한테 돈 빌리거든. 돈 빌릴 때 내 이 돈 윤동짓달 갚을 테니까 그리 알라라고 이야기 안 갚겠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이제 봄, 여름에 윤달이 많이 있고요. 정월달과 동지, 섣달에는 윤달이 안 만들어진다. 근데 윤달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냐 하면 이것도 막 복잡합니다. 우리 아까 24절기를 보면 그러니까 보통 15일 단위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양력 한 달 사이에 절기가 2개 들어요. 상순에 들어가는 절기가 있고 하순에 들어가는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력은 불림없이, 그러니까 달력 보십시오. 1년에 한 달에 2번씩 24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상순과 하순에. 근데 음력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양력보다 더 짧다고 했죠, 한 달이. 29점 뭐 얼마니까. 근데 어쩌다가 절기에 뭐냐면, 그러니까 2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기가 24절기가 한 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달을 바로 윤달, 그 달을 윤달, 그 달의 다음을 윤달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무중치 윤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해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떤 해는 윤 5월이고 어떤 해는 윤 6월이고 뭐 이렇게 윤달이 왜 정해진 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윤달 정하는 법이 이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윤달이 드는 음력 윤 5월에는 24절기를 보면 짧은 29일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기가 한 번 들어가는 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올해도 있었나요, 윤달이? 작년에 있었나요? 어떻게 내가 그 천기를 못 읽어갖고 이렇게 된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막 천문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윤달이 정해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까지 했던 것은 태양력, 태음력, 태양-태음력, 그다음에 그러니까 음력을 쓸 때도 24절기라는 태양에 가까운 역을 썼고, 그다음에 음력을 쓰면 윤달이라고 줬는데 윤달은 이런 이유 때문에 윤달을 뒀고 주는 방식은 이렇다까지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윤달은 뭐 공달, 여벌달, 덤달, 덤으로 생긴 달이라고 해서 윤달은 우리 민속에서는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뭐 이때 가장 힘든 게 산소 이장, 그다음에 뭐 집 꼰치는 거, 그다음에 수의하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기 힘든 것을 윤달에 합니다. 왜냐하면 윤달은 귀신도 모르는 달이니까. 그러니까 여벌달, 꽁달 있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윤달에 수의하는 집 보면 윤달에 수의해 드립니다라고 막 그 선전할 때 보고. 여러분 윤달 보면 요새 최근에 와서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갑자기 돌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죠, 쇼핑, 홈 쇼핑에 보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 윤달 들었을 때 홈 쇼핑에 보면 수의 만들어 준다라는 쇼핑 아이템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평상시에 꺼리는 일들을 윤달에 하면 귀신도 몰라보기 때문에 아무런 탈을 무탈하게 수월하게 지나간다, 이런 달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 역법이 계속 똑같았냐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막 왕조가 변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역법이 들어올 때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태음력도 있고 태양력도 있고 막 이게 있을 때 그 역법이 올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쉽게 말해서 달력이 바뀌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경복궁 지복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가장 안쪽에 보면 그 민속박물관이 있고 하양원정이 있고 건천궁이 있고 옆에 보면 왕립 도서관이 있는데요. 지복제에 보면 그 큰 시계탑이 하나 서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그게 왜 고종 때 왜 거기 지복제를 만들고 건축을 만들고 왜 시계를 세웠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새로운 왕조가 개창이 되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통일시키는 게 뭐냐면 시간과 도량형을 가장 먼저 통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종은 그 대한제국을 오면서 새로운 국호를 개국하면서 황제의 나라로 가면서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시간의 기준을 정한 거죠. 그래서 지복제에 보면 시간 시계가 탑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시간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역법이고, 그 역법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달력은 이제 태양력과 태음력이 구분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왕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준점이 달라졌다. 그 역법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운데 가장 비싼 게 유물로서 가장 대통령 이게 지금 나온 이 국보 보물로 지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 역법 나오면 굉장히 비싼 걸로 있고요. 뭐 등등. 하여튼 이 역법이 대동역, 명시력, 조선밀력, 역서 뭐 등등 시언력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아까 시간의 흐름을 정하는 달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달력은 왕조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만들어질 때가 많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가다 보니까 무심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여기 요만해요. 달력이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뭐 그걸 뒀는데 집사람은 뭐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데스크탑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다 읽으면 오늘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요, 지금 우리가 키워드 신축년, 이제 불교 그러니까 불기 2565년, 단기 4354년, 서기 2001년, 그 다음에 8월 31일, 음력으로는 7월 24일, 일진으로는 신해일, 대진날. 이거 읽을 줄 알면 여러분들은 그 어른이 되고 철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읽죠? 지금까지 이렇게 읽었다는 분? 철들 사람 하나도 없네. FE만 많이 들어있고 시즌은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달력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선비들은 하늘을 보고 천문을 읽고, 천문이란 바로 이 흐름이거든. 나달의 흐름이거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땅을 보고 지문을 읽는다고 했어요. 요새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은 잘 키는데 이 달력은 잘 모르고 그냥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달력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요. 그러니까 신축년 이거는 이제 뭐죠? 60갑자에 따라서 연도를 표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같은 신축년이 60년마다 계속 도니까 역사 기록에 보면 신축년이라고 표현되는 게 많은데, 그때는 이걸 갖고 역법을 갖고 그러니까 서기력과 그 절대 영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불기는 그 석가탄신년도 불탄일입니까? 불탄절? 4월 초파일이 불탄절입니까? 부처님 오신 날입니까? 불탄절? 선생님 불탄절이라. 네. 그래서 그때 뭐 부처님 오신 날의 명칭에 대해서 석가탄신일, 뭐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처럼 불탄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다음 단기는 당군이 이 세상의 나라를 2333년 플러스 총 2021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서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서양역법에 따라서 서기 쉽게 말해서 예수 이후에 2021년. 그다음에 양력으로는 8월 31일. 그러니까 절기로는 아까 처서와 뭐 사이에 있었나요? 백로 사이에 있죠. 이걸 읽으면 이때쯤 되면 그 곤충들과 식물들이 어떻게 되고 이때쯤 되면 곡식이 익어가는 거, 이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을 안다는 것은 이 절, 처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앞에 입추가 있었죠. 입추가 어디? 입추 있죠. 그러니까 양력에는 반드시 24절기가 두 번 들어 있어요. 초반과 하반에. 근데 음력으로도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는 올 윤달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음력으로 입추 때는 6월 29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6월 달인데 한 개밖에 안 들었으니까 만약에 올해 윤달이었으면 윤8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를 다 읽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이걸 언제 주로 썼냐면 그 을미년 대홍수 때 큰 기후 변화가 그다음에 신축년 대하재 때 이처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연 재해와 연관돼서 연도를 표기할 때 을미년 대홍수 아시나요? 사라오 태풍이 왔을 때 불기 부처님 이건 이제 그 불교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거는 10월 3일 개천절에 반드시 당기 4354년 개천절을 맞이하여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성탄 뭐죠? 부처님 오신 날은 불기 2565년 불탄,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8월 31일. 그러니까 절기로는 처소와 백로 사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등등 읽어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의 일. 이거는 뭐냐면 지금 뭐 여러분들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뭐 점치거나 날을 잡거나 그다음에 아이의 사주팔자를 할 때 무슨 그러니까 신축년 뭐 무슨 달 무슨 일 할 때 이 일주라고 하죠. 시간 일주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달력을 만들어 봐도 참 좋습니다. 가족 달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삿날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기념일이 들어갈 수 있고 왜 만들었어?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별로 다 커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거 하나만 갖고 하는 것 거기에 반드시 또 집어넣죠. 지금 저기도 보니까 뭐 제일이 적혀진 거 집에만 아마 달력에 여러분들 체크 안 돼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참 저런 태양력과 태음력을 중심으로 하되 개인의 역도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나달의 흐름을 이해가 됐을 것으로. 또 더 가야 되네. 아까 이제 간지 60갑자. 그러니까 10간 12지의 최대 공약수는 10간 12의 최대 공약 60이에요. 그러니까 간지 보면 아까 신축년은 60년마다 계속 돌아요. 갑자울축병인 뭐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을미년 대홍수 때 뭐 이렇게 뭐 큰 하재 때 이때 주로 기묘하게 많이 쓰이는 말인데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전번에 띠 이야기를 하면서 띠를 할 때 원래 신축, 소띠해 뭐 이렇게 근데 신이 흰 소띠에 해당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갑자울축 병인 뭐 이렇게 60갑자가 중요한 연도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네요. 한갑 생일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다음에 또 연대 표기할 때 연호는 뭐 사실은 다 배웠죠.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거나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원, 개국기년, 당기 몇 년 했을 때 나타나. 그다음에 개국기원은 나라를 처음 세울 때 태조 기원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웠을 때 이야기. 여기 보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당군 기원, 서기 기력 뭐 이렇게 해서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도 아까 우리 신축년 4개를 봤죠. 4개를 봤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도 연도가 표기된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일진 아까 이제 우리가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죠? 신해일이라고 했죠. 신해일. 이런 일진도 죄송합니다. 날짜에 포함한 그 날짜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일진이 매일 적혀집니다. 날짜의 변화에 따라 음력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일제 말에 1941년부터 45년까지
음력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 총독부에 만드는 달력에는 일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진은 굉장히 계속 60일을 10간 12제 60 아까 갑자연처럼 갑자 1도 60으로 계속 순환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럼 1901년부터 2099년까지 같은 기묘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몇 년마다 이루어지냐라는 건데 그게 80년마다 다시 순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갑자년은 갑자울축병이니까 60년마다 계속 돌아지만 일진은 80년마다 계속 돌아가는데요. 그 설명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60갑 60이라는 숫자의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1년이 360일이면 1년 내내 같은 그러니까 360이니까 60의 배수니까 일진이 계속 같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5일 아까 그러니까 4년마다 6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360은 뭐죠? 60의 배수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는데 이 5일, 6일, 11일 때문에 80년마다 일진이 다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마다 21일이 더 플러스 되는데 이게 이제 그 420만큼 전진을 해야 되는데 60에 67, 42, 60의 배수인 420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가려면 80년이 걸린다. 일진이 같은 날 같은 일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80년마다 돌아온다는 거. 그다음에 갑자년은 60년마다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막 다 이해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달력에 보면 일진이 적혀져 있는 저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까라고 봤을 때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 시간은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23분. 시계를 보면 되는데 옛날에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했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복제의 대한제국을 항제의 나라로 하면서 시계탑을 세운 이유가 시간의 기준을 잡겠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를 24시간으로 쓴 최초의 민족은 에집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진법, 20진법, 24진법, 60진법이 인간의 시간,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12시간, 24시간, 그다음에 60이라는 그 12진법, 24, 60법 인류의 시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니까 진법이 되는데 그것을 최초로 쓴 사람이 에집트 사람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 경우는 경정법이라고 쓰는데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해가 질 때까지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오경으로 나눈다. 그래서 월침침 야삼경인제, 양인심사 양인지라라고 신윤복의 풍속화를 설명하면서 삼경이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옛날에는 해가 지고 해 뜰 때까지 5등분으로 나누어서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으로 나누어서 밤의 시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알리는 법은 시간을 알리는 법은 이렇게 징을 치거나 북을 치거나 혹은 1910년부터는 낮 12시 되면은 포를 쏜다거나 영천에는 얼마 전까지 뭘 했나요? 낮 12시에 사이렌 울리지 않았습니까? 영천 사람 없으시죠? 사이렌 들으셨죠? 낮 12시면 사이렌 쫙 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옛날에는 밤 12시에 밤 4시에 야간 통행금지할 때 사이렌 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 12시에 사이렌 울렸. 그게 이제 1980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야간 통행금지법이 없어짐에 따라서 시보법이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는 지금은 시계가 뭐 이걸 보는 사람이 촌놈이고 전부 핸드폰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정한 사람들이 간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보법 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법이 또 그 절차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표준시는 뭐 여러분 뭐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셨으니까 동경백 35도가 우리 표준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표준시보다 그리치 선문대보다는 9시간 빠르다는 거 알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마 그 비행기 타고 날짜선을 넘어갈 때 우리가 뭐 유럽 쪽으로 갈 때하고 이쪽으로 갈 때하고 하루 빨리 가고 하루 늦게 오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표준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이야기한 것들은 저 달력이 날짜를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복잡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아, 저 달력은 저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저 강의는 성공한 것으로. 자, 30분입니다. 10분 쉬었다가 40분부터 다시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부부터 우리 전통 세시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님, 상조님, 원성님,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한해 선배가 성이 정씨고요, 이름이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은 선배들 가면 노삭 두들 맞아. 야 임마, 내가 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왜 형자를 붙여야 되냐. 응? 그래서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 이름을 우리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놓으면 외자로 웅을 짓고, 그다음에 딸을 놓으면 외자로 지를 짓자. 그래서 그 천웅, 천지. 근데 큰애는 천웅이라고 지었어요. 이 숫고둥자를 써갖고 지금 이제 88년생이니까 지금 천웅이에요. 보니까 웅자 이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둘째 이름이 딸내미인데 얘를 지로 지으려 하니까 공부를 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공부를 못하면 천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름을 한참 못 지었어요. 그러다 뒤에 나자를 붙였어. 그 둘째 이름이 지난데, 그래서 지혜 지자에다 영원할 나자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기를 없는데, 1년이 안 돼서 아기가 없는데, 아기를 놓으면 손주를 놓으면 이름을 뭐라고 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왕자님의 남매인 공주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공자를 붙이자. 공, 어른 공자, 천공. 멋지잖아요? 우리가 박정숙님보다 박공, 그다음에 이원석 님보다는 이공, 뭐 이렇게 뒤에 공자를 붙이면 아주 점잖하고 품위가 있어 보여서 우리 손주를 놓으면 이공이라고 짓자. 그건 뭐 내 생각이고 또 지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천가에 어울리는 이름 가운데 공자가 붙여도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딸에는 생각하지 않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짓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저가 천진기인데요. 보통 이름에 미음이라든지 이응이라는 게 들어가서 갇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름은 천진기여서 갇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 뭐 지식이 일로 들어오면 일로 빠져나가 버리고 돈이 일로 들어오면 일로 나가 버리고 머물지 않아. 그래서 우리 큰애한테 웅자라고 해서 아래 위로 동그랗게 해서 갖춰줘 가득. 그래서 근데 우리 딸내미가 지금 내하고 똑같이 다 벗어나는데 지금 얘가 천방지축으로 살고 있어. 제일 처음에는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근데 남자들만 있다고 해서 사표 내고 와버렸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외국학원 영어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문과를 나왔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토익 점수하고 토플 점수가 뭐 항상 유지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안 되고, 거기 가서 하루에 3타임을 하는데 짜증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직장 들어갔을 때는 직장 의료보험을 하는데, 그다음에
그 직장을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의료보험에 내가 아직까지 공직이 있으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막 들락날락. 그래서 대신에 자기 신경 쓰지 말래.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름을 잘 지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딸내미나 내 이름에는 이 갇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뜸죽하게 뭔가를 하지 않고 노상 칠럭팔럭 다니는구나라는 생각. 저는 오늘 굉장히 가끔씩 오는 이 영천까지 밥맛이를 굉장히 재밌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오시나요? 밥맛이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딸내미가 밥맛이를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뒤쪽을 봅니다. 머리 뒤하고 이 덩어리를 먼저 봅니다. 집건물이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여러분 물레방앗간이 왜 사랑방인지 사랑의 공간인지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레방앗 오는 내력을 아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데이트하고 그런 남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집이 굉장히 보온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년한 딸이 밥맛을 갔다 오면 이 뒤에 우리 어머니는 머리 뒤에 하고 덩어리 뒤에 신건물이 붙였는지 한번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하여튼 밥맛을 다니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밥맛을 왔는데 재밌는 이야기는 안 하고 이 어려운 뭐 역법 이야기나 해서 육갑 짓는 이야기나 해갖고 이 역법 가리키는데 그 종로 5가에 역법원이 있는데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름대로 뭐 육갑 아까 전번 시간에 강의했던 것처럼 12지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다 그래도 뭐 이야기하면 뭐 육갑을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짚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는 하는데 그때 제가 갖는 300만 원 달라 하더라고. 한참 한 10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면 뭐 육갑 짚잖아요. 내가 오늘 원래 몇 살입니다. 신축년이구만. 몇 월 달에 태어났지? 육갑 착 짚으면 막 바로 사주팔자가 딱 나와버립니다. 그걸 짚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300만 원 달라고. 그래서 그때 배워놨으면 나도 지금쯤 노후 대책은 확실한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말이지. 그 이야기 하면 훨씬 더 강의도 재밌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못 배워놓았던.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월 초하름부터 해서 서달 금음까지 어떤 세시 풍속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강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까 오전에 1교시에 이야기했던 그 시간의 흐름을 머릿속에 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명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선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고려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고려사에 보면 속절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명절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고려사의 관리급가조라 해서 그러니까 관리들한테 휴가를 줘요. 그러니까 명절날 휴가를 주는 거죠. 그걸 보면 오늘날 휴가하고 그때 휴가일하고 비슷한 걸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1500년, 1000년 전에 고려시대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세시풍속을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 속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풍속으로 내는 명절이 있는데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정월 초하룻날, 정월 보름, 한식, 삼진날, 단오, 중구, 동지, 한 가지 팔간해. 그러니까 11월 달에 했던 국가적인,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요. 팔간해가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다음 추석. 뭐 이 명절날 지금도 뭐 다 그 명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지금 5월 단오, 9월 중구, 그다음에 12월 20일 동지. 그래서 이 1000년 전의 명절도 거의 지금하고 같이 세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리 휴일, 그러니까 공무원 노는 날, 오늘날 공무원 노는 날을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가장 길게 노는 게 정초와 납향.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연말연시예요. 납향이 석 달 근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연말연시에 7일간 놀게 돼요. 그다음에 큰 명절은 정월대보름. 그다음에 한식은 지금 우리 뭐 4월 5일 식목일하고 연결돼서 그냥 그 풀레와 그 조상 청묘하는 날이에요. 이 파도 굉장히 중요시. 여름 시작하는 날. 그다음에 하지, 삼복, 중원. 그다음에 팔간해 아까 이인데 팔간해가 3일 쉬었는데 이렇게 보면 한여름에 많이 쉬었어요. 입하부터 하지, 삼복, 그 중원까지. 그래서 이때도 그 한여름에 더울 때 많이 쉬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하루 노는 날 보면 이렇게 중중중 다 있는데 뭐 등등. 그러니까 원래 우리 3일 노는 추석이 하루 쉬는 거. 그래서 이걸 다 합쳐봤더니만 이 날짜들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 1년에 그 관리들의 최대 휴가일은 며칠일까? 공휴일은 며칠일까? 봤더니 93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이 한 120일 때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인류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365일 가운데 100일 내외로 그러니까 농업, 농경사회든 산업사회든 앞으로 미래사회든 쉬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날 비교하는 것은 휴가를 하는 이유는 전통 명절이 어떻게 중요시 여겼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 8간해 정도 굉장히 재밌는 것은 여름이 굉장히 휴가가 많았다. 요즘 생각하면 이제 여름 휴가철, 그러니까 뭐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장 많은 휴가일이 언제입니까? 여름 휴가이잖아요. 그래서 그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 고려 시대의 관리들의 급가조, 그다음에 고려 시대의 속절, 명절날 봤을 때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명절의 문화문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8월 추석이 며칠 안 남았죠? 아마 가장 먼저 올리는 게 설거지는 누가 하고 친정에 먼저 갈 것인가, 그 뭐 시주에 먼저 갈 것인가, 아이고 골치 아파 힘들어. 그다음에 남성 여러분들은 저걸 어떻게 저 넋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참아야 되고 막 이런 것부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명절 하면 누구나 다 기다렸어요. 이제 그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날은 새 옷을 입어요. 명절날은. 그다음에 그날은 제철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다음에 오래 못 만났던 가족, 친족,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신나는 놀이가 있으니까 명절 누구나 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과 친족이 있고 마을 공동체, 이런 흐름들이 명절을 명절답게 했고 명절을 기다리게 했던 요소였죠. 근데 뭐 요즘은 1년 내내 새 옷 입고 다니고 1년 내내 철없는 현대인들이라서 온상에서 나오는 철없는 음식을 먹으니까 뭐 맛있는 음식 노는 거야 뭐 첫날 날 노는 거고, 뭐 그러니까 별로 안 기다려지는 명절이 되고 그 부수적인 문제들이 이슈화되게 되는 거죠. 근데 새 옷을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새 옷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요즘 어린이는 1년 내내 새 옷을 입는데 옛날에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3일 정도, 1년에 3번 정도라고. 설빔, 단오빔, 추석빔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특별히 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설빔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새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어머니들은 가을 추수 끝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동짓달 기니까 계속 바느질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정월 초하는 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새 옷을 입는,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새 옷을 때때옷을 입고. 설빔, 단오빔은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이런 모시옷을 입어요. 여름 옷을 입어요. 그 이전까지 이제 이 단오부터가 여름이거든. 여름절기.
그러니까 단오빔은 그동안에 그 겨울 그러니까 춘추복, 추동복, 그 약간 겨울 옷에서 이제는 여름 하복으로 바뀌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명주, 무명 정도였다면 이제 이런 삼백옷으로 바뀌어지는 여름 옷을 입는 날. 그다음에 추석비면 뭐냐, 추동복으로 가는. 이때부터는 이제 무명이라든지 이제 그 명주 옷으로 좀 겨울 옷으로 추운 옷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그 1년 12달 명절 가운데 설날과 단오날과 추석날은 새 옷을 입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이 기다려지는 하나의 명절의 문화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년 중 이날만 아니면 못 먹는 게 바로 명절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8월 송편을 1년 내내 먹습니까? 8월 추석 때만 먹지 않습니까? 동지팥죽 뭐 전라도 쪽에서는 1년 내내 시장에서 동지팥죽 팔더라만 이쪽에서는 동지 때만 먹습니다. 또 그날 아니면 그날의 가장 제격인 제철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바로 명절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뭐 지금도 핸드폰에 전화하면 뭐 그다음에 영상 통화하면 우리 집 사람 얼굴 막 아침에도 봤는데 또 봐야 되는. 옛날에는 정말 집을 나가면 편지 이외에는 만날 수가 없는 가족과 친족과 친척들이 명절날 다 돌아옵니다, 집으로. 그럼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명절날 놀 수 있는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명절은 그야말로 온 동네가 잔치집이고 마음은 풍요하고 풍성하고 거기에 뭐 누가 설거지하고 안 하고 뭐 그 관계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다 이제 뭘로 바뀌어져 가냐면 휴일로 바뀌어. 노는 날이 더 중요해.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기준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그래서 옛날에 세시풍속이 그 농경 사회 중심이었고 농사하는 가정에서 쉬는 날이었다면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월급날, 뭐 휴관날 이게 더 중요한 명절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 세시 명절의 세시풍속의 느낌들과 흐름들은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12지의 자축인묘 진삼 자 이야기했나요? 반말 12시 11시 그때 서생원이 반말은 지가 듣는다. 자, 이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흘러가면 정월달부터 막 이렇게 쭉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설빔도 있고 차례도 지내야 되고 세배도 해야 되고 세찬과 세주도 보내야 되고 덕담도 해야 되고 복조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야간기 쫓기 머리카락 그 사르기도 해야 되고 삼점예법 뭐 이 등등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설날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뭐 아는 용어도 있고 모르는 용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게 있었다. 그다음에 정월달에는 특히 점을 많이 쳤다. 그래서 정초에 뭐 토종 비결도 본다든지 정초에 처음 듣는 소리를 갖고 풍년 흥년을 긴다든지 뭐 유점을 본다든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많았다. 또 거기에 따라서 윷놀이도 많이 했고 성경놀이, 민속놀이도 많았다. 그런데 설 다음에 바로 사이에 입춘이 옵니다. 양력 약간 24절기에 처신 입춘이 오는데 입춘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정초에 12지 아까 이제 일진이 계속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자일, 그러니까 일진 가운데 그 경자일 뭐 이렇게 나와서 그 새해 들어서 첫 일진의 자자가 되면 그 상자일이라고 하는 정초 12지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풍속이 있었다. 그다음에 설 다음에 가장 큰 명절은 대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동양 문화에서 아까 터키와 중동에서는 반달 뭐 달 갖고 국기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보름달이 더 중요합니다. 1년에 보름달이 12번 또는 13번, 윤달이 되면 13번 되죠. 그 가운데 정월 대보름, 그다음에 6월 유두, 7월 백중, 그다음에 8월 추석. 1년에 4번 보름달이 뜨는 날은 특별히 또 명절로 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보름인데
한국의 민속놀이, 전통놀이의 90% 이상이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몰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일처리 되기 때문에 노는 게,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정월 노달기라고 해요. 우리가 유럽의 크리스마스 시즌, 뭐 크리스마스 시즌 보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시즌, 뭐 신년 축제 이게 합쳐서 막 그걸 한 달씩 막 그 휴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월달, 정월 노달기라고 해서 정월달이 그냥 축제였어요. 설날부터 2월 초하룻 날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풍속과 민속놀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월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은 최대고 최고의 명절이고 새로운 날이고 뭐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근데 설날 또 아까 역법에 따라서 바뀌어진다고, 역법에 따라 시간의 변화가 바뀌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1800 그 이전에는 옛날에는 설날이 음력으로, 양력이 없었으니까 음력으로 설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1894년 갑오경장이 양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고종 칙령에 의해서 1895년 11월 17일 음력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딱 이제 양력과 음력이 동시에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설날이 아니라 신정이라고 3일 동안 쉬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하루 쉬죠. 옛날에는 3일 쉬었는데 이걸 또 음력 1월, 양력 1월 1일은 신정이고 새신자를 쓰고, 설날은 구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을 굉장히 경시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정은 세개하고 구정은 이중가세라고 해서 막 음력은 못 쉬게 했던 것들이 언제까지냐? 1985년도까지. 그래서 1985년부터 이때가 우리는 민주화 운동의 열차 한차 있지만은 그 가운데 민속의 날이라고 해서 하루 쉬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신정 중심에서 설날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갔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89년부터 3일간 쉬었으니까 명실공히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 설날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3일 공휴일의 역할도 크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력의 설날 시작하다 양력이 채택됨에 따라서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또 다시 우리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바뀌어졌고 지금 3일을 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지금 표현할 때 구정신정이라는 이 1945년부터 지금까지 만든 한 30년 써왔던 용어 때문에 지금도 구정신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구정신정보다 설날이라는 표현을 설날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 영양 주실 마을에 가면 그 한양 조씨들인가요? 무실 조씨들이에요. 거기 가면 그 조지훈 그다음에 그 마을에는 지금도 양력 설씨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그 새해 시작이 어떤 사람은 그 동지부터 새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음력 1월 1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입춘부터 새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한 기준으로 잡았지만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면서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집에 따라서 1월 1일을 하는데 그 영양 주실 조씨들은 지금도 양력 1월 1일을 설로 치고 있고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의 이야기인데 지역에 따라서 설 명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달라요. 전라도는 병어하고 간재미, 경상도는 문어하고 조기, 여기는 돈배기, 돈배고기, 제주도는 빵하고 삼겹살이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2015년 이마트 매출액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심리 부동풍이라고 민속은 심리만 지나도 풍속이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주에서 2년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주에서 지냈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차례도 모셔야 돼 제사도 모셔야 되는데 설날 갔는데 한 가게 어물점 가게 길이 막 쫙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저기는 문어집이다. 안동 생각하면서 안동에는 그 설날 설명절 되면 문어 골목에 사람들 바글바글 거리니까 그래서 문어 사러 갔죠.
가보니까 뭘 파는지 알아? 간재미, 홍어. 여러분 생각하는 홍어를 팔고 있어요. 근데 왜 줄을 섰냐고 봤더니만 홍어는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껍질을 뺏겨서 이 손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홍어 삼합 볼 때 나오는 그 조각조각 나오는 이미 손질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온 건데 홍어는 껍질을 뺏겨 갖고 그다음에 내장과 삭힐 부분을 또 벗기고 그다음에 또 이 뭐죠 그 뼈가 있는 뭐 물렁뼈지만 뼈가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마지막 남는 부분이 얼마 안 돼요. 그걸 일일이 그 자리에서 다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또 손질하는데 이날 또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전주 그 남부시장에서 설날 추석날 가장 긴 줄은 그 이 집에 간재미 병어 한 마리 병어 쪼림 한 마리에 35,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어 35,000원짜리 보다가 3,500원짜리 고등어가 더 맛있는데 경상도 문어 조기는 제사 지내고 뭐 이러니까 문어와 조기는 돈베고기가 그 제가 영천장에 갔더니만 돈베고기가 있던데 여러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소고기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맛은 아직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어고기는 안동선은 이제 그 쓰기 때문에 제사에 쓰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맛없는 게 그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안동에는 이제 뭐 고등어, 뭐 이 문어, 그다음에 뭐 이 등등 어물을 여러 가지 쓰는데 그 가운데 상어는 그 뭐라 할까 맛이 없어요. 맛있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전주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 이 제사 지낼 때 요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 딴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다 이 서울 음식이 또 달라져.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제주도의 빵하고 삼겹살, 제주도 전통 문화 굉장히 다 있거든요. 지금 지금 여러분 벌초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벌초 방학이 있습니다. 벌초 휴가가 있어요. 8월 초하는 날. 그러니까 음력 8월 초하는 날 제주도 사람들은 전부 벌초하러 가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사람들은 추석 때 안 오는 건 용서가 되는데 벌초할 때 안 오면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요. 벌금도 내야 되고 그래. 벌초도 막 모든 벌초가 있어서 그 당내에 하는 거 있고 문중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에서 봤더니만 제주도의 코로나 사태 벌초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 그리고 그만큼 제주도 독특한 게 많아요. 이사철도 있어요. 입춘 전후에서 그때 되면 제주도에는 그 고가사 다리와 이사 차량이 옥수 비싸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하여튼 그런데 제주도는 그 효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럴까요? anyway 이처럼 우리가 차례 제사도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가리라는 말도 있고 심리부동풍이라는 이야기. 민속은 그러니까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기고가 드는데 제사 드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닷가에 왔으니까 딴 거 뭐 여러 가지 그 돈베고기 하지 말고 문어 큰 거 사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소고기 해서 두 가지만 크게 많이 하고 딴 거는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해서 그거는 그냥 구색만 갖추자. 그래서 이번 희제 때는 문어를 우선 큰 걸 사기로 했는데 그저 무척 죽도시장에 가봤더니 문어값이 비싸던데요. 1kg에 5만 원. 그런데 보통 3kg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어값이 소고기값보다 더 비싸서 걱정. 근데 또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물어보고 왔더니만 아이고 지금부터 이제 문어값이 올라간대. 문어 추석 때면 최고로 많이 올라간대. 그래서 지금 사놓는 게 좋을걸요? 지금 사서 쪄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잡수는 게 좋을걸요? 제사 쓰고 또 이렇게 했는데 뭐 어찌됐든 그건 집사람의 결정 상황이고 하여튼 이번에 저의 제공사항은 이 문어를 하여튼 큰 걸 사자. 그래서 한번 그 제사 핑계 삼아서 이번에 문어를 한번 많이 먹어보자 이런 작전인데 돈베고기는 문어값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이거 영천시장에 전번에 와서 보니까 꽤 비싸던데 소고기보다는 더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1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가려면 또 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 정월 초하는 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조상한테 절을 올리는 겁니다. 세배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죽은 조상한테는 사례를 올리고 성묘를 하고 살아있는 조상한테는 세배를 하는 게 설날의 가장 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도 이제 그 사대봉사 하는 데는 그 사당이 있어서 사대봉사하고 전번에처럼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감모여제도 보셨죠. 그 사당이 없는 사람은 위패 대신에 하고 지금은 저희 집 같은 경우 병풍 하나에다가 그냥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 지차이셔서 부모님 그러니까 위패만 모시는 그런 이렇게 하여튼 살아있는 조상한테 차례를 모시고 성묘를 하는 날.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조상한테는 세배하는 날. 근데 세배는 뭐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이 강원도 성산 쪽에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제일 큰 어른한테 마을의 그 다음 어른이 가서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서 도배를 합니다. 멋진 풍속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요새 말하면 뭔가요? 시무식을 하는 시무식. 그 시무식 끝나면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런 풍속이. 그 영천 역사박물관 도배례 한번 하시죠, 선생님.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도 그다음에 수강생들이 모여서 시무식 대신에 도배례를 해서 한번 충분히 되겠는데 빙 눌러서 절하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덕담을 하잖아요. 덕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죠. 새해 복 많이. 그러니까 요즘 이 풍속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딱 서면 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어서면서 그다음에 세뱃돈 앉지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어른들은 뭐 원래 건강해라 뭐 이런 뭐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딱 자리에 앉으면 세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세배를 드리는데 절할 때는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요즘은 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절하면서 일어나면 어른이 먼저 덕담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장가 갔다며, 원래 돈 많이 벌었다며, 뭐 원래 승진했다며, 뭐 이런 가가형으로 덕담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세배 드리는 후손들이 원래 뭐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앉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점잖게 세뱃돈을 내거나 그다음에 설 음식이 들어와서 가누어 먹는데 요즘 뭐 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앉으면서 돈 주십시오. 이런 영국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편지 한글 궁중의 편지 한글 편지 가운데 설 덕담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숙종이 고모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고모님 새해에는 오래된 병이 다 쾌차하셨다 하니 기쁩니다. 아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단정함으로써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쾌차. 그래서 얼령주술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미래에 있는데 말이 방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힘이.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언어에 힘이 있다라고 얼령주설이라고 하는데 덕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첫날 좋은 말을 하는 덕담에는 이름이 이뤄진 과거형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결과가 올해 내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아까 그거 뭐 보십시오. 그러니까 천년두를 잘 치르고 80까지 산다고 하니, 그럼 잘 지냈다고 하니, 지낼 것이니, 이처럼 덕담은 원래 일어날 가장 상대방한테 좋은 일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언어의 힘을 빌려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형식으로 덕담을 한다라고. 그럼 내년부터 이제 덕담 잘 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설날은 뭐니 해도 주머니 사정이 참 걱정입니다. 얼마를 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놈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취직을 했는데 취직한 조카 줘야 되는 건지, 결혼한 조카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또 얼마씩 줘야 되는지, 이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설돈은 복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 받더라도 많이 받은 것처럼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설날에는 복돈이기 때문에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돈이라 서로 복을 주고받는 돈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복주머니에 차고 다니면서 했는데, 요즘은 뭐 봉투 속에 봉투 열렸네라고. 근데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베트남은 이제 그 봉투 문화예요. 그러니까 홍바오라고 해서 이렇게 근하신년, 길상여의 이렇게 해서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고요. 일본은 오토시다마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봉투에 넣어서 주고, 베트남은 리시라고 해서 하는데 한결같이 붉은색 봉투에 넣어서 그러니까 붉은색 봉투는 복이라는 거죠. 그 복복자 거꾸로 붙여놓은 거 보셨죠? 정초되면 중국제가 복복자 거꾸로 붙여놓은 거 이유는 뭐 아시죠? 우리는 복을 거꾸로 붙이는데 그걸 거꾸로 붙이는 복이 쏟아져 내려오라고, 떨어져 내려오라고. 그죠? 이런 봉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요새 심심하면 잘 가잖아요. 그죠?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몇 살 때까지 줘야 되는지, 있어서 내가 재밌어서 끌어왔는데요. 이거 보통 보면 이제 대학생까지 주는 게 좋겠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극소수는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 주면 된다. 그 다음에 결혼 전까지만 주면 된다. 그래서 그 가장 설돈을 줘야 될 그 기준은 하여튼 결혼하면 안 준다. 그 다음에 취직하면 안 준다. 그 다음에 대학생까지, 학생 때는 초, 중, 고, 대까지는 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내가 이걸 보면서 했고요. 그럼 얼마 주면 되느냐 했을 때 2만 원 내외가 가장 많더라고요. 2만 원. 주는 사람이 부담 안 되고 받는 사람은 적고. 그래서 새롭게 신권 5만 원짜리 찾아다니라고 설 때면, 지금도 이제 그것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격리 담당하시는 분이 아예 이제 농협에 가서 신권을 받아와갖고 막 이렇게 설 때면 막 바꿔줍니다. 이제 그것도 없고, 하여튼 또 5만 원짜리다 보니까 이 한 장 줘도, 2장 주면 10만 원 많고, 한 장 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면서 아이고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설돈은 복돈이다. 내가 복을 이만큼 많이 준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 건데 받는 사람은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2만 원 내외가 5만 원 이상도 많죠. 그래서 뭐 등등. 그래서 어떤 집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3형제가 있는데 그 조카들이 있는데 제일 큰 큰아버지는 큰아버지라고 자 1인당 5만 원씩 줬다가, 근데 둘째는 돈이 없다고 만 원씩 주면 안 되잖아요. 대신대로 이걸 룰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강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찬, 요즘은 뭐 별로 없는데 요즘 세찬 대신에 선물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음식이 세찬이었죠. 설에 차례상, 어른들이 있으면 그 어른 집에 세배하러 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그런가 하면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보내는 먹을거리. 그래서 정초되면 서로 이게 세찬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선물은 상품권으로 바뀌어져요. 60년대는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달걀꾸러미, 그다음에 이쪽도 묵을 많이 씁니까? 묵. 그다음에 식혜. 근데 안동 식혜하고 여기 식혜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 안동 식혜 처음 먹더니만 왜 어제 저녁에 술 많이 먹었나, 왜 이렇게 술 많이 먹고 토해놨네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음식, 설 음식을 많이 줬는데 60년대는 설탕이 최고였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킹, 70년대 스타킹 여성용품, 그다음에 80년대 본격적으로 갈비, 90년대 상품권. 요즘은 뭐 최고 레미 마튼 유이 말도 안 되네. 14세 이게 130만 원?
그랬더니 오니까 이제 추석 선물에 보니까 엄청난 게 나 왔다 갔다 하던데요. 집 한 채도 왔다 갔다 하던데.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음식으로 이렇게 세찬을 주고 받았는데 요즘은 세뱃돈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선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참. 그래서 오늘 또 추석 명절에 선물을 누구누구한테 할 것인가 또 아마 저한테 선물을 보내오신 어른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고민, 명절 때면 이런 고민이 오히려 명절을 즐겁게 하는 것 이상으로. 羹 대신에 닭이라는 말이 이 떡국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실 거고요. 얼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맛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나는 엿이 그렇게 맛있는 줄 전라도 전주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엿을 먹으면 입에 하나도 안 묻어요. 그러니까 그 조청을 만들어서 엿을 만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바삭바삭한데 우리가 보통 파는 엿이 아니, 입장수의 엿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지역에 따라 먹는 것 틀린데,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 강정류들이 많이 있는 거. 뭐니 해도 설에는 이렇게 윷놀이인데 입춘이 2월 4일 또는 5일이라고 내가 양력 입춘이 첫 절기인데요. 이때 되면 그러니까 설이 빠를 경우에는 설이 1월 20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뭐 입춘대길 건양다경은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입춘 거꾸로 붙였나라는 말이 두 가지 속담이 있는데, 뭐냐면 보통 2월 4일 5일 지나서 추위가 오면, 소환대한 끝나면, 그러니까 입춘은 아마 소환대한 지나서 있거든. 대한 지나서 15일 이후니까 이때 되면 큰 추위는 풀리는데 다시 추위가 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입춘 거꾸로 붙였나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번에 쌍춘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음력 윤달이 되면 13개월이 되고 그 사이에 2월 4일 또는 입춘이 두 번 드는 경우,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입춘이 드는 날을,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에서는 입춘이 드는 날을 새해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아마 입춘 전후에서 언론에서 이번에 입춘은 몇 시에 듭니다라고 그러니까 입춘 절기가 드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315도에서 돌아가는 상황이죠. 선생님 카메라 보는 거 보니까 5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월대보름 뭐니 해도 민족, 아까 설날은 가족 중심의 행사가 많습니다. 세배, 그다음 성묘, 그다음에 집안에서 노는 놀이가 많다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정월대보름은 죄송합니다.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월대보름은 이 마을 단위로, 그다음에 그 놀이도 집단 놀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은 혈연 중심의 명절이라면 정월대보름은 지연 땅 중심의. 그래서 설은 들어가셔야만 좋고 보름은 나가셔야만 좋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곳은 설날은 다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친정을 못 갑니다. 시집에 있어야 되는데, 정월대보름은 나가시면 좋다고 해서 정월대보름 되면 전부 자기 친정으로 놀러 갈 수가 있는 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속 놀이가 만들어집니다. 정월대보름 날 묵은 나물 다 먹는 날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지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이때도 한 냉이가 올라와요. 그럼 봄나물이 나오니까 겨울 내내 먹으려고 놨던 이 묵나물은 조금만 지나면 이제 폐기돼야 돼. 그러니까 이날 묵은 나물 다 먹는, 나무 9쯤하고 9그릇 먹고 막 묵은 나물, 오곡밥 먹는, 기발기술 먹고 복삼사 먹고 등등. 그다음에 이렇게 불가에서는 정월대보름 날 방생 많이 하죠. 복조리는 지역에 따라서 섣달 금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정월대보름 날 하는 경우도. 저 대학교 2학년 때 복조리 장사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복조리 장사는 가서 얼마 주면 되냐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주더라도 원가보다 비싸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팔아갖고 복조리 팔아갖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나이트클럽이에요.
하여튼 정월 되어오는 날 막 이런 뭐 노래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2월달에 재밌는 것은 바닷가에 가면 2월 초하는 날이 영등할매 내려오는 날이라고. 영등은 바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 2월 초하는 날 제물을 해놓고 식구들 숟가락 다 꼽아 놓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야 바람이 순조롭다고. 여기 숟가락 다 걸어. 그런가 하면 제주도 영등굿이라든지 위도 띠변놀이 같은 그런 경우도요. 이때 되면 장담 끄기도 하고. 아까 이제 2월 별 이야기를 하면서 좀생이 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월 초여섯날쯤 되면 이 별들이 인데 요 별인데 요 별이 달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풍년이 들어요. 가까이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해요. 이건이 뭐냐면 달이 엄마고 얘네들이 그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서 배가 부르니까 엄마 안 따라가는, 멀리 따라가는. 그다음에 그 흉년은 배가 고프니까 가까이 붙어 있다. 그래서 그 별하고 달하고 2월 초에서 날 초승달이잖아요. 조금 이 별 사이 관계 놓고 원래 풍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칠석하고 2월 초에서 날 점성이 별보 우리가 아까 해와 달과 별 가운데 별에 대한 풍속이. 그다음 3월 삼진날 하전놀이, 4월 초파일, 5월 단오. 뭐 이거는 요도 합니까? 궁궁이 꽂고 청포, 쑥떡, 부채. 여러분 그 강릉단오제 가보셨나요? 강릉단오제에서 가장 크게 형성되는 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불장, 이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에 장이 형성되는데 그 장에서 가장 큰 장이 이불장, 이불. 그러니까 겨울 이불에서 여름 이불로 넘어가는 전국 이불 장사에 다 모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닷가가 습하고 그거에서 이제 아까 이제 단오 빔을 겨울으로서 여름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이불도 이제 겨울 이불에서 여름 이불 바뀌어지기 때문에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단오날은 뭐 이렇게 뭐 굿도 하고 뭐 씨름도 하고 뭐 이런 등등 하지만 저는 강릉 단오장에 가서 봤더니만 이불 파는 데가 가장 많이. 왜 저러냐고 했더니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되면 이제 비도 안 오고 5월 단오째 비 안 오면 이제 못 심기도 못 하니까 기우제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지냅니다. 그다음에 막 지방에서 지내다가 안 오면 임금님이 지냅니다. 그럼 임금님이 지내면 성금이 망각하게 비 오는 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 늦게 비가 오기 때문에 매일 마지막에 비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우제 대신 기청제도 있습니다. 비가 올래 같은 게 비 너무 많이 오잖아요. 이때 그 기청제, 그것도 기청제의 제일 마지막도 임금님이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9월 지나고 이제 좀 내일 모레까지는 비 오거나 그 다음부터 맑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임금님 제사 지내고 그 다음부터 맑으니까 성은이 망극하고. 보양식 견우직녀 이야기는 백중놀이 추석 이제 며칠 후에 추석인데 뭐 추석 달맞이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서양의 추수감사제하고 한국의 추석은 추수감사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추수감사제는 수학을 다 끝내놓고 11월 달에 하죠.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제가 추석은 첫 만물제사. 그러니까 새로운 곡식이 새로운 과일이 소출이 됐는데 이 소출을 가져던 조상들한테 그 첫 만물을 갖고 제사 지내는 날, 그 만물을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기뻐하는 날, 첫 수확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제는 마지막 1년 내내 저거지만 우리는 추석은 추수감사제가 아니라 첫 수확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월 중구, 지금은 별 의미가 없지만 안동에서는 추석보다 중구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추석 때 쌀이 생산이 안 됩니다. 핵곡식이. 그래서 9월 중구에 가서 조상 차례를 모시는 경우예요. 그다음 10월 상달고사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동지달 되면 이제 그 팥죽 김치도 김장도 해야 되고 11월 동지 팥죽, 12월 동지 약 그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동선 동지 팥죽이 그 동짓날로 먹는 줄 알았더니만 전라도 전주 남부시장에 1년 내내 가서 팥죽 먹을 수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계사 앞에서도 팥죽 팔았어요. 절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팥죽을 먹으면 팥죽은 붉은색이고 귀신을 쫓는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잡기가 따라다니는 걸 막는 곳이어서 그래서 써서 막 이렇게 붙이고 막 하지 않습니까? 동지 차례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새롭게 요새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14일 포틴데이 젊은 사람들한테 또 최고는 뭐 빼빼로데이 10월 24일은 사과 먹는 날 사과데이 엄청나게 많은 11월 11일은 가래떡데이입니다. 이런 막 새로운 막 풍속다 명절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재미있는 것은 종교가 명절로 된 게 기독교와 불교 두 개가 있다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참 신기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요 기업 세시 풍속도 만들어집니다. 뭐 거제도 가면요 그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라는 한 도시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 창립일, 회사 운동회 날, 회사 뭐 커밍데이 이런 날이 막 명절로 막 다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이 주도하는 세시풍속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세시풍속은 휴일이기 때문에 노는 날이기 때문에 힘든 농사일에서 중간중간에 노는 휴일이다. 생산 촉진한다. 그다음에 명절날은 모든 저거에서 사람이 먼저 즐기기보다는 그 상황을 가져서 준 신들에게 비는 종교 의식의 날이다. 그다음에 이날 뭐니 해도 노는 날이니까 유희오락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날은 한 동네 한 마을 사람들 같은 곳으로 산다는 민속 놀이를 통해 사회 결집이 일어나고 자기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뭐 이런 등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 뭐 이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보통 저 강의는 처음에는 길게 하다가 끝에 가면 용두사미가 되는 게 네? 저희 강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앞에서 뒤에 걸 용두사미가 되더라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은 아마 다른 강의에서 보기 어려운 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다. 세시풍속이라는 것은 이런 역법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명절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풍속이 있어 왔고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네. 자 이제 35분인데 그래도 뭐 명색이 강의인데 질문을 드려야 될까? 질문 있으면 네,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